당신이 느끼는 이 외로움, 사실은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예전 같았으면 벌써 세수를 하고 넥타이를 매고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굳이 서둘 일이 없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텅 빈 집.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배우자는 옆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에 고개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저녁이면 또 어떻습니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젊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예능 프로그램뿐.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 같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뭘 위해 사는 걸까? 이렇게 하루하루 흘려보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살았던 철학자라고 하면 아마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고민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이 힘든 인생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것인가? 저는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상이 밝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어머니는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어도 외로웠고 사랑에서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며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이 힘든 건 당신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6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제가 평생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제 말은 달콤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합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 속에 의외로 위로가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허물을 어떻게 견디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것인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1788년 독일 단치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상인이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게 좋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실망했고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사교계에서 바쁘게 지냈고 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인생을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그건 제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솔직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아름답다. 인생은 의미가 있다. 행복은 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른데 병원 대기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60대가 되면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온갖 사람들이 보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온 할머니, 암 진단을 기다리는 중년 남자, 치매 검사를 받으러 온 노인. 모두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중 한 명입니다. 가족,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날 모처럼 자녀들이 집에 옵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갈등이 생깁니다. 작은 오해,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됩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누가 부모를 더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로 형제들 사이에 말이 오갑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각자 무언가를 참고 있습니다.
경제적 걱정도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수입이 확 줄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합니다. 의료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본 인생입니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단순히 인생은 비참하다, 끝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이 원래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산에 오르는데 누군가 이 산은 평지처럼 쉬워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기대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점점 가파르고 숨이 찹니다. 그럼 당신은 화가 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산은 가파르고 힘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각오하고 올라갑니다. 힘들어도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성취감은 더 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가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힘들지? 라고 생각하면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60대도 힘들다. 인생 자체가 원래 힘들다라고 인정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당신이 힘든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욕망과 비교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제 철학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의지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어볼게요. 의지란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갈망, 끝없는 욕망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원하고, 밥을 먹으면 잠을 원하고, 자고 나면 또 뭔가를 원합니다. 젊을 때는 돈을 원하고, 돈을 벌면 명예를 원하고, 명예를 얻으면 더 큰 명예를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욕망이야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근원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30대 때는 뭘 원했습니까?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멋진 집, 좋은 배우자, 훌륭한 자녀. 그걸 위해 달렸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외치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집도 샀고, 아이들도 키웠고, 직장에서 나름 자리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루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급. 그리고 항상 남과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집이 크네. 저 친구는 승진이 빠르네. 저 집아이는 좋은 대학 갔네. 이제 60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좀 편해졌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닐 겁니다. 욕망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당신을 괴롭힙니다. 지금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합니다. 젊은이들처럼 계단을 씩씩 오르고 싶고 무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병원에 덜 가고 싶습니다. 노후 자금을 걱정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이걸로 앞으로 20년을 살 수 있을까 계산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손주를 보는 것. 그런데 자녀들이 기대만큼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교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누구는 연금이 많고, 누구는 자식이 효도하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혹시 당신도 친구의 자녀와 당신의 자녀를 몰래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걔는 대기업 다닌다던데 우리 애는 하고 속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욕망과 비교야말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제가 평생 연구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대단한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고통이 줄어드는 데서 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며칠 동안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다가 두통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행복을 느낍니다. 특별한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저 고통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자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다가 자녀에게서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내요 라는 문자 한 통을 받았을 때 그 순간 느끼는 안도감. 그게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더 큰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취, 더 확실한 행복. 그래서 눈앞의 작은 평화를 놓칩니다. 그리고 비교는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옆집 노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친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당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저 친구는 돈이 많아 보입니까? 하지만 자녀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건강해 보입니까? 하지만 혼자 외로워서 밤마다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저 부부는 금슬이 좋아 보입니까?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서로 말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겉과 속은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견뎌낸 것,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외롭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쇼펜하우어, 당신 말은 맞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알고 욕망을 줄여야 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 60대가 되면 이 단어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혼자, 저녁에 밥 먹을 때도 혼자,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뭔가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이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혼자 사느냐? 외롭지 않느냐? 묻더군요. 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느끼는 외로움이야말로 가장 견디기 힘든 법이다. 차라리 혼자 있는 외로움은 다룰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파티나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 속에서 더 외로움을 느낀 적 말입니다. 다들 웃고 떠들고 있는데 나만 혼자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 대화에 끼고 싶은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억지로 웃어보지만 공허하기만 한 그 느낌.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집에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아침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길 때 그럴 때는 외롭지만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대가 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거리가 생깁니다. 은퇴하면 매일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연락하고 만나고 술도 한잔합니다. 우리 자주 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들도 바쁘고 당신도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만나기 힘든 친구도 있고, 이사를 가서 멀어진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거나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만 하다 헤어집니다. 그러면
굳이 만나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부부 사이도 변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할 말이 줄어듭니다.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따로 방에 있습니다. 침묵이 편안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이 침묵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이 남아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직장, 육아, 배우자 문제. 부모에게 신경 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합니다. 당신도 젊을 때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서운합니다. 나를 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당신은 점점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 혼자 산책하는 시간,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 이때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고독을 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친구로 볼 것인가.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지혜의 학교로 삼으십시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과 대면합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후회하는가? 나는 무엇에 감사한가? 60대의 고독은 이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자 걸으십시오. 아침이나 저녁, 동네를 천천히 걸으십시오. 이어폰을 끼지 말고 그냥 걸으십시오. 새 소리를 들으십시오. 바람을 느끼십시오. 길가의 꽃을 보십시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혼자 카페에 가십시오. 책을 한 권 가져가도 좋고 아니면 그냥 창밖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구경하십시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 듭니다. 지난 삶을 정리하는 글을 쓰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단상을 적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후회도 있고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십시오.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원예를 해도 좋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습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독은 선물입니다. 다만, 그 선물을 어떻게 여느냐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와 더 대화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연민입니다. 독일어로 Medliey,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연민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개념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특히 60대의 가족 관계에서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당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으실 겁니다.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떠나려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않고 스마트폰만 봅니다. 당신이 아프다고 말해도 병원 가보세요 라는 짧은 답만 듣습니다. 배우자는 더 이상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고 각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무성의하게 응, 그래 라고만 합니다. 때로는 작은 일로 다투고 며칠씩 서로 말을 안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들도 힘듭니다. 그들도 자기 삶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30대, 40대입니다. 직장에서는 성과 압박에 시달립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릅니다. 집값은 비싸고 대출 이자는 부담됩니다. 아이가 있으면 육아가 힘듭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잠을 못 잡니다. 주말에도 쉴 수 없습니다. 그들도 외롭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바빠서 만나기 힘듭니다.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싶지만 정신없어서 미루다가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당장 오늘을 살기에도 벅찹니다. 그들이 부모를 덜 챙기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고 힘든 기억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도 쌓여 있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배우자도 몸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고 무언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애정 표현을 하고 싶어도 어색합니다. 수십 년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요. 배우자도 외롭습니다. 배우자도 우리 사이가 이대로 끝나는 건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도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부탁합니다. 엄마, 아빠,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은 기쁩니다. 손주를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딸립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큽니다. 그런데 자녀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는 태도입니다. 이럴 때 서운합니다. 나는 그저 편리한 도구인가 싶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누가 부모를 모실 것인가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미룹니다. 돈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유산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어릴 적 상처, 오래된 질투, 숨겨진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대신 작은 친절 하나에 감사하십시오. 자녀가 한 달에 한 번 전화한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말없이 당신 옆에 앉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것입니다. 깊은 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손주가 당신을 보고 웃어준다면 그 순간을 누리십시오. 자녀가 감사 인사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형제자매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연민입니다. 상대방도 힘들다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그렇다고 내 서운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벼워집니다. 저 사람도 힘들구나라고 생각하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원망이 줄어들면 관계가 조금 편해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이 먼저 다가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연락을 안 하면 당신이 먼저 연락하십시오. 엄마가 보고 싶어서 라고 말하십시오. 무겁지 않게 짧게 전화하십시오. 배우자와 대화가 없으면 당신이 먼저 말을 거십시오. 오늘 산책할래요? 혹은 같이 차 한 잔 마실래요? 작은 제안 하나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손주를 돌보는 게 힘들면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형제와 오해가 있으면 당신이 먼저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도 됩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완벽한 가족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작은 노력으로 관계는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당신 말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예술, 음악, 그리고 자연입니다. 제가 평생 가장 사랑한 것이 음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모든 고통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를 괴롭히는 건 끝없는 욕망, 끝없는 의지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또 다른 걸 원하는 그 반복. 그런데 예술을 감상할 때, 특히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욕망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60대 여러분께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술과 음악과 자연을 일상으로 삼으십시오. 먼저 음악 이야기를 해봅시다. 당신에게도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 겁니다. 젊을 때 들었던 옛날 노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가요? 영화, OST, 클래식, 음악, 찬송가나 불교, 음악. 그 노래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들으십시오. 그냥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지 말고 앉아서 눈을 감고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가사를 음미하십시오. 멜로디를 따라가십시오. 그 노래가 주는 감정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그저 음악만 남습니다. 저는 평생 베토벤을 사랑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면 제 모든 고민이 작아졌습니다.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제 작은 불행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음악을 찾으십시오. 하루에 15분만이라도 음악에 빠져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음은 자연입니다. 60대가 되면 자연이 다르게 보입니다. 젊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풍경이 이제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겨울 바다를 가보십시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그 반복을 보십시오. 파도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밀려올 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그저 존재하면 됩니다.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에 나무가 더 크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랍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흘러갑니다. 구름은 형태가 계속 바뀝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게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가 됩니다. 꽃을 키워보십시오. 화분 하나를 사서 매일 물을 주고 지켜보십시오.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생명의 신비를 가까이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면 충분합니다. 산책하다가 예쁜 풍경이 보이면 찍으십시오. 꽃, 나무, 하늘, 고양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일상이 특별해집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색연필로 낙서를 해도 좋고 수채화 물감으로 번지게 칠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리는 그 시간, 당신이 몰입하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공예를 배워보십시오. 도자기, 뜨개질, 목공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일은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성취감을 줍니다. 악기를 배워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우면 느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우십시오. 하모니카, 우쿨렐레, 피아노. 간단한 곡 하나를 연주할 수 있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종교 음악도 위로가 됩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성가나 연불이나 찬송가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교회 합창단이나 성가대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노래 부르는 것, 그것도 하나의 치유입니다. 마을 문화센터에 가보십시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서예, 그림, 댄스, 요가. 무언가 배우는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십시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술을 사랑하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당신은 친구보다 돈이 적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자녀가 연락을 안 한다는 서운함을 잊습니다. 꽃을 볼 때 당신은 노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순간들이 쌓이면 인생이 조금 더 견딜만해집니다. 잠시 멈춤. 좋은 말씀입니다. 쇼펜하우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실천편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욕망과 비교를 줄여라. 고독을 받아들여라. 가족을 연민으로 바라봐라. 예술과 자연에서 위로를 찾아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5가지 마음 연습은 철학자가 아니어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견디기만 해도 잘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기. 60대의 아침은 무겁습니다. 몸 이곳저곳이 아픕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떴구나. 살아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잘한 거야.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오늘은 꼭 이걸 해야지 하고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못했을 때 자책하게 됩니다. 대신 그저 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밥 한 끼 먹고, 약 챙겨 먹고, 조금 걷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잘 견뎠어. 수고했어. 이 작은 칭찬이 내일 아침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듭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건강해 보이고 자녀 자랑을 합니다. 당신은 순간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아 보이지? 이럴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무언가 힘든 게 있을 겁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혹시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 자랑을 하지만 혹시 속으로는 자녀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혹시 집에 가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부러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이 나와서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비교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씩 나아집니다. 하루에 10분은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히 호흡과 생각을 바라보기. 현대인은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켭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무언가를 보고 있으면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모든 것을 끄십시오. 조용한 방에 앉으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걱정, 후회, 계획, 잡념.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을 그냥 지켜보십시오.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10분이 길게 느껴지면 5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나 혼자만의 작은 의식 만들기. 의식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냥 나만의 특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오전 혼자 카페에 가는 겁니다. 같은 카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커피를 마십니다. 그게 당신만의 의식입니다. 혹은 매주 토요일 저녁 혼자 산책하는 겁니다. 같은 길을 걷습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을 지켜봅니다. 혹은 매주 일요일 아침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겁니다. 같은 앨범을 반복해서 들어도 좋습니다. 왜 이런 의식이 필요할까요? 이 의식은 당신에게 기대할 것을 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오면 나는 또 그 카페에 갈 거야. 이 생각만으로도 일주일이 조금 더 의미 있어집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당신이 당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덜 힘들었던 3가지 순간을 떠올리며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해보기. 밤에 잠자리에 눕습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대부분 힘든 것만 생각납니다. 오늘도 무릎이 아팠다. 자녀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친구와 통화했는데 기분이 별로였다. 뉴스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서 덜 힘들었던 순간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에서 본 겨울 햇살.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 준 것. 점심 식사가 생각보다 맛있었던 것. 저녁에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재미있었던 것. 이렇게 3가지를 떠올린 후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아. 오늘도 나쁘지 않았어.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감사 일기처럼 거창하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만하면 괜찮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작은 연습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씩 바꿉니다. 이 5가지 연습은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갑자기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조금씩 견딜만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엔딩, 삶이 아직 질문을 보낸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 쇼펜하우어는 2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외로웠습니다. 저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60대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죽음이 멀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60대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젊은이들처럼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습니다.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이미 끝난 결산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챕터를 쓰는 작가의 시간입니다. 그 챕터를 어떻게 쓸 것인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극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지막 장. 혹은 조용한 평화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혼자 있음을 견디고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장. 제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이 원래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그 안에서 누리는 작은 평화가 더 소중해진다는 것. 완벽한 행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견딜 만한 삶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딜 만한 삶 속에
가끔씩 빛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름다운 음악, 손주의 웃음, 오랜 친구와의 짧은 통화,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평화.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삶이 아직 질문을 보낸다는 것은 아직 답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외로워도, 허무해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천천히, 조용히, 당신만의 속도로.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찾아온다는 것은 아직 삶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저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부디 잘 견디십시오.